안녕하세요. 식탁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식탁 위에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짠맛을 조심해야 하는 발효식품인 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된장찌개를 드실 때 무엇을 함께 드십니까? 잘 익은 김치 한 접시를 꺼내고 짭조름한 장아찌도 올리고 입맛을 돋우려고 젓갈까지 조금 곁들이지는 않으신가요? 여기에 건강을 생각해서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준비하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바나나나 과일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음식들입니다. 어떤 것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어떤 것은 오랫동안 먹어온 전통 음식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끼리 모아 먹으면 무조건 더 건강한 식사가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음식 하나의 이름보다 한 끼 식사 전체에 나트륨과 칼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현재 자신의 콩팥이 그것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된장찌개에 특정 음식을 넣으면 갑자기 콩팥이 망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금치를 된장과 함께 먹었다고 모든 사람에게 신장결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잡곡밥을 먹고 바나나를 먹었다고 건강한 사람에게 갑자기 고칼륨 혈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극적인 음식 궁합 이야기가 아닙니다. 된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나트륨을 많이 섭취할 수도 있고,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상태에 맞지 않는 식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거나 병원에서 콩팥 기능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된장을 먹을 때 특히 살펴봐야 할 3가지 식사 습관부터 콩팥이 보내는 신호, 그리고 된장찌개를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나트륨입니다. 된장찌개가 올라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찌개만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옆에는 김치가 있고 장아찌가 있고 멸치볶음이나 젓갈 같은 밑반찬이 함께 올라옵니다. 문제는 이 음식들이 하나씩 조금씩 더해지면서 한 끼 전체의 나트륨 섭취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해 만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하지만 된장을 이용해 국이나 찌개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된장찌개를 짭짤하게 끓인 상태에서 김치와 장아찌, 젓갈까지 곁들인다면 어떨까요? 각각 한두 젓가락밖에 먹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식사 전체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소금으로 환산하면 하루 5g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하고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때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 관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만성 콩팥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필요 이상으로 쌓인 여러 물질은 소변을 통해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체액 관리와 혈압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된장을 나쁜 음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끼 전체의 짠맛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였다면 김치와 장아찌, 젓갈을 모두 식탁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김치를 먹는다면 장아찌는 다음 끼니로 미루고 젓갈을 먹는 날이라면 찌개의 간을 조금 더 약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찌개 역시 국물을 끝까지 먹는 습관보다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는 편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국물이 맛있어서 밥을 말아 먹다 보면 냄비에 들어간 된장과 소금이 녹아있는 국물을 자연스럽게 많이 먹게 됩니다. 찌개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물을 몇 숟가락 덜 먹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혀는 짠맛에 익숙해집니다. 평소 음식을 짜게 먹었던 분이 갑자기 간을 크게 줄이면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고 맛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음식을 싱겁게 바꾸기보다는 된장과 소금의 양을 조금씩 줄여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덜 짜게, 이번 달보다 다음 달 조금 덜 짜게 먹는 것입니다. 된장을 건강하게 먹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된장찌개 하나만 보지 말고 식탁 전체의 짠맛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된장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금치는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 식탁에서도 오랫동안 사용해온 채소입니다. 그런데 시금치가 된장을 만나면 콩팥에 돌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시금치와 된장을 같이 먹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음식 궁합이라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시금치 된장국을 적절하게 먹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신장결석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금치에는 수산이 비교적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결석 가운데 흔한 종류 중 하나가 칼슘 수산석입니다. 따라서 과거 칼슘 수산석을 경험했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수산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시금치처럼 수산이 많은 식품을 얼마나 먹을지 의료진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제한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신장결석이 한 번도 없고 콩팥 기능도 정상인 사람이 시금치가 무섭다는 이유로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결석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 아무런 관리 없이 특정 고수산 식품을 매우 많이 먹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석 예방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과 나트륨입니다. 신장결석 예방에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소변이 지나치게 농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트륨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식사 관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잘못 알려진 상식이 있습니다. 신장결석이 칼슘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칼슘 식품을 무조건 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칼슘 수산석 예방에서 음식으로 적절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칼슘이 장에서 수산과 결합하면 수산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결석이 있다고 해서 임의로 칼슘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음식에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생긴 결석이 어떤 종류였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식사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시금치 된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과 시금치가 만나 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석 위험이 높은 사람이라면 시금치의 섭취량과 조리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동시에 짠 된장 국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은 분들에게 중요한 칼륨 이야기입니다. 칼륨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십니까? 대표적으로 바나나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자나 고구마, 토마토와 여러 채소, 콩류 등에도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식은 콩팥에 나쁜 음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관여하고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에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과일과 채소는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나나와 감자, 채소를 모두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 칼륨 농도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콩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는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이 진행된 일부 환자에서는 칼륨이 혈액에 지나치게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면 근육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험한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칼륨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 검사에서 칼륨이 정상인 사람도 있고 콩팥 기능의 단계에 따라 관리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에 따라서도 혈중 칼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검사 결과입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칼륨 수치가 높다고 들었거나 의료진으로부터 칼륨 섭취를 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때는 음식 선택을 보다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된장찌개 한 그릇만 볼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식사를 살펴야 합니다. 한 끼에 칼륨이 많은 식품이 여러 종류 겹치지는 않는지, 후식으로 어떤 과일을 먹는지, 다른 끼니에는 무엇을 먹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륨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리법을 이용해 일부 식품의 칼륨 함량을 낮추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부 채소를 물에 삶은 뒤 그 물을 버리는 조리법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까지 모든 채소를 삶아서 영양소를 빼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칼륨 제한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치료적 식사 관리입니다.
그러므로 콩팥에는 칼륨이 나쁘다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콩팥 기능이 떨어져 혈중 칼륨이 높은 사람에게는 칼륨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콩팥이 건강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콩팥 질환에서 어려운 점 가운데 하나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멀쩡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은 증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 콩팥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분 등은 정기적으로 콩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이용합니다. 혈액에서는 크레아티닌과 이를 이용한 추정 사구체여 과율 등을 확인하고 소변에서는 알부민이나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는 전혀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변화가 반복된다면 검사를 받아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변이 반복해서 붓거나 저녁마다 발목과 다리가 심하게 붓는다면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리가 붓는다고 해서 모두 콩팥병은 아닙니다. 오래 서 있었거나 혈관 문제 때문에 부을 수도 있고 심장이나 간 질환, 복용하는 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종을 보고 스스로 콩팥병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거나 심해진다면 의료기관에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 거품이 생기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한번 생겼다고 단백뇨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소변을 빠르게 보거나 소변이 농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거품뇨가 계속 반복되고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의 여과 기능에 문제가 생겨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단백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려움입니다. 진행된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려움 역시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피부 질환이 있어도 가렵고 알레르기나 다른 질환으로도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려움 하나만으로 콩팥이 나빠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콩팥의 상태는 거울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변화는 검사를 받아볼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진단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된장찌개를 이제 먹지 말아야 하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된장은 무조건 몸을 치료해주는 보약도 아니고 반대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된장찌개를 조금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된장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평소 찌개를 끓일 때 된장을 듬뿍 넣어 진하고 짭짤한 맛을 내셨다면 처음부터 크게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줄어든 짠맛의 빈자리를 다른 맛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파입니다. 양파를 충분히 익히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기 때문에 된장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국물 맛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을 넣어 푹 끓이면 시원하고 은은한 단맛이 국물에 더해집니다. 버섯 역시 좋은 재료입니다. 표고버섯이나 다른 버섯을 이용하면 감칠맛이 더해져 된장과 소금의 양을 줄이면서도 국물의 풍미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파와 마늘 같은 향이 강한 재료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양파나 무, 버섯이 된장 속 나트륨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넣은 된장의 나트륨을 어떤 채소가 해독해서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채소를 넣는 이유는 다른 맛과 향을 충분히 만들어 된장을 적게 넣어도 맛있게 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건강식품 하나를 추가한다고 이미 많이 넣은 소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적게 넣는 것입니다. 찌개를 먹는 방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는 것입니다. 두부나 채소, 버섯 등 건더기를 충분히 먹고 국물은 필요한 만큼만 드십시오. 특히 식사가 끝날 무렵 남은 국물에 밥을 넣어 모두 먹는 습관이 있다면 조금씩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반찬 구성도 중요합니다. 된장찌개가 있는 날에는 김치 하나만 곁들이고 장아찌나 젓갈은 다른 날 먹는 식으로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찌개가 없는 날에는 평소 좋아하는 반찬을 조금 먹는 식으로 하루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식단 관리가 훨씬 편해집니다. 건강을 위해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끼에 짠 음식이 몰리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이 또 하나 많이 걱정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콩팥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기와 생선, 달걀, 두부를 모두 줄이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은 일부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근육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석 여부에 따라서도 필요한 단백질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의 단백질 섭취는 인터넷에서 본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의료진이나 신장, 전문 영양사와 자신의 상태에 맞는 양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된장과 함께 먹으면 무조건 콩팥을 망가뜨리는 음식 3가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된장을 먹을 때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트륨입니다. 된장찌개와 함께 김치, 장아찌, 젓갈처럼 짠 반찬을 여러 가지 먹으면 한 끼 전체의 나트륨 섭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된장찌개를 먹는 날에는 다른 짠 반찬을 줄이고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수산입니다. 시금치와 된장을 같이 먹는다고 모든 사람에게 신장결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칼슘 수산석을 경험한 사람이나 의료진에게 수산 섭취 조절을 권고받은 사람이라면 시금치처럼 수산이 많은 식품의 섭취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석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나트륨 관리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칼륨입니다. 바나나와 감자, 고구마, 잡곡과 채소가 나쁜 음식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거나 혈액 검사에서 칼륨이 높게 나온 사람이라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콩팥 기능과 혈중 칼륨이 정상인 사람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런 음식들을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모든 기준은 내 몸의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이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누군가가 피해야 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나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정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바로 무조건과 절대일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좋은 음식도 찾기 어렵고 누구에게나 절대 나쁜 음식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질환의 유무와 검사 결과, 먹는 양과 빈도, 전체적인 식사 구성이 함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된장찌개 이야기를 들으신 뒤 냉장고에서 된장을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 저녁 식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된장찌개가 있는데 김치와 장아찌, 젓갈까지 모두 올라와 있다면 그중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찌개가 너무 짜다면 다음번에는 된장을 조금 덜 넣어 보십시오. 국물까지 모두 먹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은 2-3 숟가락 정도 남겨보십시오. 된장의 양을 줄이면서 양파와 무, 버섯, 대파처럼 맛과 향을 더해주는 재료를 활용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는 특별한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의료진에게 칼륨이나 단백질, 나트륨을 조절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일반적인 건강식단보다 자신의 검사 결과에 맞춘 식사가 우선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매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콩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특별한 해독 음식 하나를 찾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지나치게 짜게 먹지 않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필요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 때문에 몸에 필요한 음식까지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된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된장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된장찌개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어떤 반찬이 올라오는지, 국물을 얼마나 먹는지, 하루 동안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좋지 않은 분이라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음식을 무조건 따라 먹기보다 내 검사 결과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건강한 식탁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된장을 조금 덜 넣는 것, 국물을 조금 남기는 것, 짠 반찬 하나를 덜 꺼내는 것, 내 몸에 필요한 검사를 제때 받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식습관을 바꿉니다. 오늘 저녁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라온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된장이 몸에 좋을까 나쁠까? 가 아니라 나는 오늘 이 된장을 얼마나 짜게 무엇과 함께 먹고 있는가?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가지입니다.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단순하게 나누기보다 내 몸에 맞게 먹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식사의 지혜입니다. 오늘 식탁에 하나의 좋은 습관이 더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식탁 라디오였습니다.